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주부입니다. 지금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넓은 아파트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지금 돌아봐도 믿기지 않고 황당한 일을 겪으며 피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거든요. 남에게 쉽사리 털어놓지 못할 이야기라 가슴속에만 담아두고 있다가 이렇게 사연으로나마 풀어보려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만 들었을 뿐 기억조차 나지 않는데 친구들 집에 놀러 가면 그렇게 흔하게 보이던 가족 사진이 저희 집엔 한 장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어릴 적 친구들이 소풍 갈 때 엄마가 싸준 김밥 자랑을 늘어놓으면 전 그저 조용히 아빠가 싸주신 못난이 김밥이 담긴 도시락만 만지작거리곤 했죠.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엄마에 대해 물어보면 어린 마음에 돌아가셨다는 말이 하기 싫어서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우리 엄마는 돈 벌러 멀리 갔어. 나 크면 돈 많이 벌어서 데리러 올 거야. 초등학교 다닐 적 어버이날이 되면 반 아이들이 카네이션을 2송이씩 만들어가는 걸 보고 저도 늘 필요도 없는 한 송이를 더 만들었어요. 반 친구들이 왜 한 송이만 만드냐고 물을까봐 그런 거죠.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애였지만 어떻게든 엄마의 빈자리를 티내지 않으려 애쓴 겁니다. 그러면서도 집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아빠 앞에서만큼은 엄마 없는 서러움을 내비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빠는 저 하나 키우신다고 젊은 시절을 다 바치셨어요. 공사판을 전전하면서도 제 앞에서는 힘든 내색 한번 안 하셨죠. 저녁마다 일 마치고 돌아오면 파김치가 된 몸으로도 제 숙제부터 챙기고 학부모 상담이다 뭐다 학교 행사에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오셨습니다. 손끝이 야무지지 못한 분이셨는데도 제 도시락은 꼭 손수 싸주셨어요. 반찬이라고 해봐야 계란말이나 멸치볶음이 전부였지만 저는 그 도시락이 좋은 척 했습니다. 다른 집처럼 엄마 손길이 없어도 아빠 한 사람 몫의 사랑이 그 자리를 온전히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 없다는 사실을 크게 서러워하지 않고 잘하는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아빠의 믿음과는 반대로 저는 자라면서 더욱 엄마의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어떤 거라도 알고 싶었지만 아빠는 좀처럼 그 얘기를 하기를 꺼리셨어요. 제가 어릴 때 몇 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순간적으로 얼굴이 어두워지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늘 짧기만 했습니다. 네 엄마는 일찍 하늘나라로 갔다. 네가 건강하게 잘 커야 엄마도 기뻐할 거야. 저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어쩌다 어떤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궁금했지만 더 캐물으면 아빠가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저 역시 어느 순간부터는 묻지 않게 됐죠. 그러면서 점점 엄마라는 존재를 그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사람으로만 여기며 자라게 됐습니다. 중학교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반 친구 하나가 저더러 왜 학부모 상담에 아빠가 오셨냐고 대놓고 물은 적이 있었죠.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지만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엄마가 안 계시거든. 그래도 우리 아빠가 엄마 몫까지 다 챙겨주셔서 괜찮아. 그런 다음 정작 집에 와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몰래 울었지만 다음 날 아빠 얼굴을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엄마 없는 아쉬움과 서운함은 저 혼자 삭히고 아빠 앞에서는 늘 밝은 딸이 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드디어 저도 성인이 될 날을 코앞에 두고 고등학교 졸업식을 맞았습니다. 강당 가득 가족들이 몰려와 저마다 꽃다발을 안겨주며 졸업을 축하하느라 난리였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단출했습니다.
아빠와 오랜만에 걸음하신 고모, 이렇게 두 분이었죠. 고모는 지방에 사셔서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뵙는 사이였는데 제 졸업식이라고 큰맘 먹고 올라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전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가슴이 벅찼어요. 고모가 아니었다면 아빠 혼자 꽃다발 들고 외롭게 서 계시는 모습을 봐야 했을 테니까요. 고모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은영이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갓 태어나 꼬물거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학생이 된다니. 그러면서 눈시울을 붉히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빠는 그런 저희의 모습을 열심히 사진에 담으셨죠. 그러면서도 정작 본인은 사진 찍히는 게 어색하신지 모든 사진마다 굳은 얼굴로 무표정하게 서 계신 모습만 남기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 졸업식이 끝나고 저희는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아빠가 일부러 신경 써서 룸까지 있는 식당을 예약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오던 제가 문을 열려고 손을 뻗는 순간 살짝 열린 문틈으로 룸 안쪽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두 분이 조그맣게 속삭이듯 이야기 나누긴 했지만 주변이 조용해서 그런지 제법 잘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화가 뭔가 심상치 않은 내용인 것 같아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먼저 들려온 건 고모의 안타까움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오빠, 은영이한테 다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걔도 이제 성인인데 언제까지 숨길 거야? 하지만 아빠는 한참 동안 아무 대답이 없다가 깊게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여셨습니다. 말해서 뭐하냐? 이제 와서 안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그래도 자기 엄마 일인데 알 권리는 있잖아. 언제까지 그냥 죽은 사람이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언뜻 들어도 두 사람의 대화에 등장하는 건 돌아가신 엄마가 분명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고모의 말투에서 엄마에 대해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때부터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는데 또다시 고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빠, 혹시 언니가 원망스러워서 그냥 죽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솔직히 더 찾아볼 수도 있었잖아. 자기 발로 나간 여자를 내가 뭐하러 찾아? 그때 은영이 몇 살 때였는지 알아? 남편이고 자식이고 다 내팽개친 사람, 나도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야. 오죽하면 그랬겠어? 은영이 낳고 돌도 안 됐을 때 갯돈 사기당하고 우울증 걸릴 만큼 힘들어했잖아. 그때 살림비천이라고 모은 돈 전부 날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다고 집을 나가? 그럼 뭐가 해결되는데? 돈 벌어온다고 쪽지 써놓고 나간 거 보면 몰라? 어떻게든 자기가 날린 돈 벌어보려고 그런 거잖아. 그렇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어? 집에서 애나 똑바로 키우면 되지. 돈이야 내가 다시 벌면 되는데. 미안해서 오빠 얼굴 보기 힘들었을 거야. 다 그 갯돈 가지고 도망친 개주가 나쁜 인간이지. 그 일 때문에 사람이 폭삭 무너졌잖아. 그렇게 밝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됐으니. 그땐 우울증이라는 말도 낯설던 시절이었는데 병원 치료받을 만큼 심각했으면 말 다 했지. 다 핑계야. 그럴수록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노력해야지. 자기가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벌어온다고. 됐어. 지난 얘기 그만해. 그런다고 달라질 거 없어. 그 여잔 나한테 그냥 죽은 여자야. 아빠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죽었다는 건 그냥 짐작이잖아. 실종신고하고도 더 찾아보면서 사망 처리 미룰 수도 있었는데. 고모가 말끝을 흐리셨어요. 내가 안 찾아본 줄 알아? 파출소에도 신고하고 사람 시켜서 알아보기도 하고 그 사람 고향까지 찾아가 봤는데도 아무 흔적이 없었어. 작정하고 숨은 거라고. 더 찾아본다고 다를 거 없어. 나는 왜 그런지 언니가 어딘가에 꼭 살아있을 것 같아. 살아서 은영이 그리워하고. 그런 고모의 말에 아빠가 언성을 높이셨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보고 싶었으면 나중에라도 찾아왔어야지. 실종신고가 사망 처리까지 갈 동안 안 나타난 여자야.
이런 얘기하는 게 은영이한테 절대 좋을 리가 없어. 그냥 지금처럼 지 엄마 죽었다고 생각하며 지내는 게 나아. 문 밖에 서 있던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졌어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갯돈을 사기당하고 힘든 시간을 홀로 견디다 못한 엄마는 저를 두고 돈 벌어오겠다며 떠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오랜 세월 아빠 혼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셨던 거죠. 왜 아빠가 저한테 엄마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사진 한 장 남겨두지 않으셨는지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들려오는 아빠의 목소리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은영이 저렇게 밝게 잘 커준 것만도 고마운데 괜히 옛날 얘기 꺼내서 마음에 상처나 남길까봐 그게 겁이 나서 그러는 거니까 너도 애 앞에서 말 조심해. 알았어? 알았어. 이게 다 그 못된 개주 때문이라니까. 벼락 맞을 인간. 그런 쓰레기야말로 진작에 죽었어야 하는 건데. 저는 흐르는 눈물 때문에 멀쩡히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돌아서서 화장실로 뛰어가 한참을 울었어요. 세면대에 물을 틀어놓고 소리 죽여 흐느꼈죠. 한참을 울다 고개를 드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20해를 살아오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저는 그렇게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알게 됐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문득 정신이 들어 찬물로 눈두덩이를 몇 번이고 씻어낸 다음 거울 앞에서 애써 웃는 연습까지 한 뒤에야 밖으로 나설 수 있었어요. 그대로 얼굴이 부어서 나가면 아빠가 이상하게 여기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도 두 분은 퉁퉁 부은 제 눈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셨지만 다행히 그날이 졸업식이라 친구들이랑 헤어질 생각에 울었다는 말로 둘러대며 얼버무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엄마에 관해서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빠가 그렇게나 괴로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아는 티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빠가 미안해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계속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살았고 아빠는 그런 저를 흐뭇하게 지켜보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아빠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한 감정을 느끼곤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제 안에 슬픈 비밀 하나를 묻어둔 채 조용히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아빠의 고통과 죄책감을 덜어드리는 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는 것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저는 엄마라는 단어를 입 밖에 낸 적이 없어요. 아빠 앞에서는 물론이고 친한 친구에게조차 그날 들은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죠. 누군가 무심코 엄마는 어떤 분이셨냐고 물어보면 저는 예전처럼 짧게 답하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다만 혼자 있는 밤이면 가끔 얼굴도 모르는 그 사람이 혹시나 어디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잠 못 이루곤 했어요. 물론 이미 사망 처리까지 된 사람을 더는 마음에 담아두어 봐야 소용없는 일이라는 건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든 엄마라는 존재를 잊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아빠와 둘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꾸려나갔어요. 아빠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을 나가셨고 저는 퇴근길에 아빠가 좋아하시는 막걸리 한 병을 사들고 가 둘이 반주 한 잔 나누는 게 낙이었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살림이었지만 저희 부녀만의 소소한 행복이 있었어요. 크리스마스나 제 생일이면 아빠는 어색하게 케이크를 사들고 오셔서 서투른 솜씨로 촛불을 켜주시곤 했죠. 전 그런 아빠가 안쓰러우면서도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아빠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부랴부랴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너무 늦었다며 위암 말기라는 날벼락 같은 진단을 내리더군요.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암세포가 퍼져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도 휴직하고 아빠의 병간호에 매달렸지만 반년을 채 버티지 못하고 제 곁을 떠나버리셨죠.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아빠는 제 손을 붙들고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은영아, 미안하다. 너 시집 갈 때 꼭 손을 잡아주려고 했는데. 그 말씀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걸 실감하게 됐죠. 장례를 치르고 한동안은 뭘 해도 눈물부터 나더군요. 퇴근하고 돌아가도 반겨주는 사람 하나 없는 텅 빈 집이 그렇게 낯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선배 결혼식에 갔다가 우연히 남자를 하나 만나게 됐어요. 신랑 친구였던 그 사람이 저한테 먼저 호감을 보이길래 처음엔 그저 편하게 한번 만나보려고 했죠. 그런데 이야기를 나눌수록 상대의 다정함에 조금씩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특히 제가 아빠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보인 날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건네며 어깨를 토닥여주는 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괜히 위로랍시고 섣부른 말을 꺼내지 않는 배려와 마음 씀씀이가 좋았어요. 그렇게 남자와 자연스레 연인이 됐고 만난 지 1년쯤 됐을 때 그쪽에서 먼저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나랑 결혼하면 절대로 너 혼자 외롭게 놔두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왈칵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남자의 집이 꽤 부유한 집안이었거든요. 아버님이 사업체를 운영하셔서 예비신랑도 그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고 어머니도 사모님 소리 들으며 사시는 분이셨어요. 그런 집안에서 엄마도 없이 자라고 아버지마저 안 계신 며느리를, 그것도 물려받을 재산 하나 변변이 없는 저를 반가워하실 리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예비시댁의 첫 인사 날짜를 잡기 전부터 몇 날 며칠을 마음 졸였습니다. 헌데 그런 제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더라고요.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네가 고생이 많았다면서 이제 어려워 말고 우리를 친부모라고 생각하면서 의지하도록 해라. 저는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조용히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부잣집에서 자랐어도 돈 자랑하지 않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예비신랑의 성품이 부모님을 쏙 빼닮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시부모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날 식사를 마치고 손수 과일을 깎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긴장한 탓인지 손이 미끄러져 손가락을 살짝 베고 말았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에게 어머님이 얼른 다가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죠. 아이고, 편하게 있어도 되는데 덧나면 어쩌려고. 그러면서 서랍에서 손수 밴드를 꺼내 붙여주시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님도 어릴 때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제가 엄마 없이 자랐다는 이야기를 듣자 오히려 더 마음이 쓰였다고 하시더군요. 내가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지. 여자애한테 특히나 엄마가 필요한 법인데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싶어서 얼른 결혼시켜 내 딸처럼 챙겨주고 싶더라. 그 말을 듣는데 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걱정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시어른들의 따뜻하고 넉넉한 품 안에서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어찌나 친근하게 대해주시는지 저는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어온 친정엄마에 관한 얘기도 스스럼 없이 털어놓게 됐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지도 모른다는 제 말을 들으며 예비 시어머니와 남편이 같이 기도해 주겠다며 웃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해졌죠. 혼수 준비도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이불이며 그릇이며 어머님이 이것저것 꼼꼼히 챙겨주셨죠.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들러 예단 문제를 상의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갑자기 누군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 시댁에서 살림을 도와주시던 도우미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눈을 크게 뜨고 물었죠. 어머,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뭐 놓고 나왔어요? 하지만 그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허옇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아주머니 왜 그러시냐고요? 혹시 어머님이 부르세요? 그래도 상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한참 만에야 겨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은영아, 은영아, 나야. 내가 네 엄마야. 미안하다. 미안해, 아가. 믿을 수 없는 그 말에 저는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멍하니 서 있기만 했죠. 아주머니는 그런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손까지 잡고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뒷걸음질 치며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주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 엄마라뇨? 얘기가 길어. 오늘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전화번호만 좀 알려줄래? 내가 상황 봐서 다시 연락할게. 저는 얼떨결에 번호를 알려드리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지만 밤새 한숨도 잘 수가 없었죠. 저를 흔들리는 눈빛으로 바라보던 아주머니의 얼굴이 떠올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설마 그분이 정말 내 친엄마?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말도 안 돼.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한 건 어쩔 수 없더군요. 그런데 다음 날 정말 제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역시나 그 도우미 아주머니였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약속을 잡았지만 그날은 종일 어떻게 일했는지도 모르게 정신이 없었습니다. 가까스로 일을 마치고 퇴근 후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죠. 이게 다 무슨 일이지? 도대체 뭘 보고 내가 자기 딸이라는 거야? 저는 그런 궁금증을 아는 채 도우미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에 앉자마자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 계시던 그분이 그동안의 사연을 담담하게 털어놓으셨어요. 내가 너 낳고 얼마 안 됐을 때 동네에서 개를 하나 들었는데 개주한테 갯돈을 홀랑 떼었어. 그때 너희 아버지가 벌어다주는 돈을 차곡차곡 거기 다 넣었는데 말이야. 그게 우리 집 살림 미천이었는데. 저는 숨도 못 쉬고 그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빠와 고모가 나누던 대화, 제가 오래전 몰래 엿들었던 그 이야기와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거든요. 너희 아빠 이름은 강태식, 내 이름은 윤정숙. 아무리 못난 엄이라도 내 이름 정도는 알고 있지.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런 저를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너를 두고 나간 뒤로는 나도 단 하루도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어. 돈 좀 벌어보겠다고 아는 사람을 따라 중국까지 갔는데 그마저 사기였던 거야. 그래서 들고 나갔던 돈도 다 날리고 차마 그런 꼴로는 집에 돌아갈 수 없었지. 그 후로는 식당 일이며 남의 집 파출부 일이며 안 해본 게 없어. 아빠와 엄마의 이름을 정확히 대는 아주머니 앞에서 저는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상상 못했던 일이라 그런지 선뜻 믿기지 않더라고요. 그런 저의 눈빛을 읽으셨는지 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조심스레 내밀며 말씀하셨죠. 너무 놀라서 믿기지가 않니? 근데 이거 한번 봐라. 처음 인사 왔던 날 네가 과일 깎다가 손 다친 거 기억나지? 그때 손 닦은 휴지를 내가 버리지 않고 몰래 챙겨서 검사를 받았어. 너희 아빠 쏙 빼닮은 얼굴에 이름까지 듣고 나니까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첫 딸은 아빠를 닮는다더니 어쩜 그렇게 똑같니? 저는 홀린 듯 그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상대가 내민 친자 확인 서류에는 저와 그 아주머니가 친모녀 관계임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든 채 부들부들 떨다가 앞에서 펑펑 울고 있는 아주머니, 아니 엄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줄도 모르고 평생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라도 만나게 됐으니 결혼식에 꼭 와줘요. 하지만 엄마는 펄쩍 뛰며 손사래를 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무슨 낯으로 그 자리에 가니? 난 지금 너희 시댁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사돈 될 사람이랑 네 남편이 알면 얼마나 큰 흠이 될지 몰라? 아니에요. 엄마도 우리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잖아요. 내가 엄마 만났다면 축하해 주실 거예요. 그래도 절대 안 돼. 사람 마음은 모르는 거야. 겉으론 안 그런 척해도 속으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게 사람 마음이다. 근데 제대로 키워주지도 못하고 이런 꼴로 나타나서 네 앞길 막을 순 없어. 아무한테도 내가 네 엄마라는 소린 하면 안 돼. 네 남편도 모르게 그냥 우리 둘만 아는 걸로 하자. 엄만 욕심 없어. 그냥 가끔 이렇게 우리 딸 얼굴이나 보면서 지내면 그걸로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그래도 어떻게 남편한테까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알아야죠. 하지만 엄마는 완강하셨어요. 안 된다니까. 네 남편이 알면 시부모님들 아시는 건 시간 문제지. 자꾸 이러면 나 정말 연락 끊고 다시 숨어버릴 거야. 내가 무슨 염치로 어미라고 나서. 나 그러려고 네 앞에 나타난 거 아니다. 그냥 이렇게 가까이 얼굴 보고 손잡고 잘 지내는 거 볼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해.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저를 지키려고 애쓰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 더는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없이도 잘 커져서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하는 얼굴을 보며 저도 그저 엄마라는 존재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 뜻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죠. 그렇게 저희는 세상에 둘만 아는 비밀을 아는 채 가끔 짬을 내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한 달에 한두 번 사람들 눈을 피해 조용한 식당이나 공원 벤치에서 짧게 얼굴을 보고 헤어지는 만남을 이어갔어요. 엄마는 만날 때마다 제가 먹는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흐뭇해하셨죠. 우리 딸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엄마 없이 크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 항상 마음이 아팠는데. 저는 그런 엄마 앞에서 애써 씩씩한 척했습니다. 어린 저를 두고 나갔던 일에 대해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보다 살아계셔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 더 감사했거든요. 다만 엄마를 만나고 돌아올 때마다 그 비밀을 언제까지나 혼자 간직해야 하나 싶어 마음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남편한테만은 꼭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아는 남편이라면 장모가 아무리 자기 집 도움이었다고 해도 무시하거나 타박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엄마의 간곡한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을 앞둔 딸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에 약속을 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흘러 드디어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 결혼을 축하해주러 온 하객들을 보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도 엄마도 없이 홀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서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서러움이 덜했을 텐데 어렵게 만난 엄마를 결혼식에 당당하게 모시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슬퍼 저도 모르게 자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 저를 보더니 남편이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생각나서 그러는구나. 오늘 같은 날 더 생각나지? 시어머님도 가만히 다가와 등을 토닥이며 다정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하지만 정작 제가 우는 이유는 아무도 모른 채 식이 진행됐습니다. 패백을 마치고 잠시 짬이 났을 때 저는 사람들 눈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 몰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나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싶어서였죠. 예상대로 짧은 문자 한 통이 와 있더군요.
우리 딸 오늘 정말 예쁘다. 엄마가 멀리서라도 다 보고 있으니 속상해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야 해. 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자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말 어딘가에서 절 지켜보고 계실까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리기도 했지만 찾을 수는 없었죠. 혹시나 들킬까봐 꼭꼭 숨으셨나 보네. 저는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시 웃는 얼굴로 하객들 앞에 서서 행복한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마친 저희는 열흘간의 유럽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낯선 도시의 골목을 남편과 손을 잡고 걸으며 저는 잠시나마 모든 근심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파리의 노을을 보며 남편이 사진을 찍어주던 순간도, 로마의 좁은 골목에서 젤라토를 나눠 먹던 순간도 너무나 행복해서 오랜만에 아무 걱정 없이 웃을 수 있었죠. 그렇다고 아예 엄마 생각이 나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남편이 힘들게 준비해준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즐거운 여행 도중에도 남편 앞에서 편하게 엄마와 통화 한번 못하는 현실이 맘 아팠어요. 그래서 서울에 돌아가면 어떻게든 엄마를 설득해 남편한테만이라도 장모 대접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리고 싶다고 생각하게 됐죠. 행복한 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지 열흘이 정신없이 흘러가 드디어 귀국하는 날이 됐습니다. 이제 남편과 함께 저희 두 사람만의 보금자리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묘하게 마음이 들뜨더군요. 그런데 공항에 내려 여행 가방을 끌고 나오려던 순간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마침 남편도 회사 일 때문에 통화 중이라 제 목소리를 못 들을 것 같더라고요. 엄마, 저 방금 공항 도착했어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너무나 다급하게 말씀하셨거든요. 딸, 집 가서 문부터 잠가. 알았지? 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자세히 설명할 시간 없어. 그냥 집에 가면 무조건 문부터 잠그고 아무도 들이지 마. 알았지?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데 그래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사실은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최근에 병원에 좀 다녔거든? 근데 그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급한 대로 사채를 좀 쓰게 됐어. 사채요? 엄마, 왜 그런 걸... 너무 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 건데요? 많이 안 좋아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 인간들이 무슨 수를 썼는지 내가 네 엄마라는 것까지 알아낸 모양이다. 네가 사는 집 주소까지 알아낸 것 같으니까 당분간 조심해야 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공항 안내방송과 사람들 지나가는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는 것 같았죠. 그때 엄마가 쏟아내듯 급하게 이런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엄만 당분간 연락 안 될 거야. 그래도 알아서 잘 지낼 테니까 넌 절대 나 찾지 말고 조용히 지내고 있어. 알았지? 엄마 지금 어디예요? 안전한 데 계신 건 맞아요? 병원은요? 병원에 또 안 가봐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대답 대신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황급히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조차 가지 않고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반복해서 흘러나왔어요. 몇 번이고 다시 걸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그때 통화를 끝낸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런 남편에게 모든 걸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엄마와의 약속이 떠올라 다시 말을 삼켰죠.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가 남편이랑 좀 싸웠나 봐. 나중에 다시 통화하면 돼. 그렇게 둘러댔지만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창밖만 바라보며 온갖 불길한 생각에 시달려야 했죠. 사채업자들이 정말로 집까지 찾아오면 어쩌나. 엄마는 지금 무사하신 건가 하는 걱정에 손끝이 다 저릿한 기분이었습니다.
신혼여행 내내 들떠있던 마음이 순식간에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 같더군요. 잠시 후 집 앞에 도착해 남편이 차에서 짐을 내리는 동안에도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낯선 사람이 없는지부터 확인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신혼집에서 긴 여행의 피로를 풀고 다음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꿨어요. 만약 신혼집에 있다가 정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치면 어쩌나 싶어서 얼른 시댁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을 향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우리 그냥 어머님 아버님한테 먼저 인사드리고 오는 게 어떨까? 그러자 남편이 의외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왜? 엄마가 일부러 우리 피곤할까봐 배려하느라 하루 쉬고 다음날 오라고 하신 건데. 그렇긴 한데 막상 와보니 별로 피곤하지 않네. 원래 신혼여행 다녀오면 어른들한테 먼저 인사드리는 게 맞는 거잖아.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도 오늘 가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래? 뭐 나야 그러면 좋지. 알았어. 그럼 집에 짐만 넣어두고 옷 갈아입고 나오자. 다행히 남편은 별다른 의심 없이 제 말을 믿어줬습니다. 저는 남편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못내 마음에 걸리고 죄책감이 들었지만 어떻게든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싶은 생각이 더 컸어요. 그래서 얼른 신혼집에 들어가 짐을 내려놓고 옷만 갈아입은 뒤 다시 밖으로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잠깐의 순간도 불안해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얼른 문을 걸어 잠그고 보조 잠금 장치까지 꼼꼼히 채웠어요. 그리고 재빨리 옷을 갈아입은 뒤 남편이 나오기를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마음을 전혀 알 리 없는 남편은 세상 태평한 사람처럼 콧노래를 부르며 천천히 움직였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차마 재촉하지 못하고 창밖에서 작은 소리만 나도 안절부절 못하며 초조하게 서성였습니다. 그 사이에 몇 번이나 휴대폰을 열어 엄마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나 전화기가 꺼져 있더군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 거칠게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의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어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달려나온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덜덜 떨었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세게 뛰는지 그 소리가 남편 귀에까지 들릴 것만 같았어요. 그 순간 밖에서 낯선 남자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계세요? 문 좀 열어보세요. 그 말에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밖을 향해 소리치듯 묻더군요. 누구세요? 잠깐 문 좀 열어보라고요. 얼굴 보고 얘기 좀 합시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거친 숨소리가 느껴지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손을 뻗어 문을 열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기겁한 제가 얼른 그 팔을 붙잡으며 소리쳤죠. 자기 안 돼. 문 열지 마. 어? 왜 그래? 누가 찾아왔잖아. 남편이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돌아봤지만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안 돼. 절대 열지 말라니까? 그 와중에도 문 밖에선 낯선 이들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급기야 험한 말까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안 열면 가만 안 둬! 문 부수고 들어가기 전에 빨리 문 열어! 그 말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며 문 앞에 그대로 버티고 서 있었어요. 저한테 그 상황을 설명해 보라는 눈빛을 보내는 걸 뻔히 알고 있었지만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 들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을 해야 신고를 하든 수습을 하든 할 거 아니야. 저 사람들 누구야? 당신은 뭐 아는 게 있는 거지? 일이 그렇게까지 되자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으니 모든 비밀을 털어놔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남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는 그 위험한 순간을 넘길 수 없을 테니까요. 엄마가 아무리 신신당부하셨지만
그 상황에서 계속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고집을 부릴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어요. 자기야, 사실은 내가 그동안 말 못한 게 있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뭘 말 못해? 그게 지금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련 있는 얘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어렵게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 내가 우리 엄마 돌아가신 게 아닐지도 모른다고 한 거 기억하지? 사실 나 얼마 전에 우연히 친엄마를 만났어. 근데 그분이 사채 때문에 쫓기고 계신가 봐. 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아.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라 덜컥 겁이 나더군요. 왜 그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며 저를 몰아붙이거나 장모라는 사람이 사채나 쓰고 다녔다는 걸로 실망하진 않을지 너무나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은 저를 다그치지 않고 오히려 손을 꼭 잡아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당신이 나한테 말도 못하고 힘들었겠네. 그 손길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나 든든한 제 편에게 왜 비밀을 털어놓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오더군요. 정말 미안해. 내가 진작에 말했어야 하는 건데. 엄마가 초라한 모습을 사위한테 보이기 싫다고 하셔서. 사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헌데 엄마가 남편 집에서 일하시던 도움이라는 말을 꺼내려던 찰나 밖에서 참기 어려울 만큼 요란하고 거친 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남편은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여보, 그 얘긴 나중에 하고 일단 저 사람들부터 해결하자. 이러다 주위에서 민원 들어올 것 같아. 내가 지금 경찰에 신고부터 할게. 아무리 사채업자들이라고 해도 경찰한테는 함부로 굴지 못할 거야. 그런 다음에 장모님 빚이 얼만지 확인하고. 그 순간까지도 문 밖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이어졌고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남편의 눈치를 살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험악한 남자들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잠잠해지더니 낯선 발소리와 무전기 소리 같은 것이 뒤섞여 들려왔죠. 어서 문 열어보세요. 경찰입니다. 경찰이란 소리에 저와 남편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신고하겠다고는 말은 했지만 아직 전화번호를 누르기도 전이었거든요.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어요. 자기 아직 신고한 거 아니지? 아무래도 이웃에서 소란을 듣고 먼저 경찰을 부른 것 같아. 일이 커져버렸네. 할 수 없다. 문 열어야지.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복도에 서 있던 사람들 사이로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성큼성큼 걸어 안으로 들어섰어요. 방금까지 험악하게 문을 두드리던 남자들은 뒤로 물러나 조용히 이 상황을 지켜보더군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주위에서 소음 때문에 신고했다면 소란 피운 사람들을 잡아가야 할 텐데 그 사람들한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주인인 저희에게 먼저 말을 걸었으니까요. 그때 경찰 중 한 명이 다부진 목소리로 묻더군요. 혹시 두 분 이 사람 아십니까? 경찰이 내민 휴대폰 화면 속의 낯익은 얼굴을 보고 저는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이 다름 아닌 30년 만에 만난 제 엄마였기 때문이죠. 이거 저희 엄마 사진인데 왜 그러시죠? 제가 당황해서 얼떨떨한 얼굴로 묻자 경찰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 집에 찾아오신 피해자들이 신고해서 출동한 겁니다. 여기 명품계를 조직한 뒤 잠적한 인물이 살았다고 해서요. 너무나 뜻밖의 말에 저는 인상을 쓰며 되물었어요. 네? 피해자요? 아니 그럼 이분들이 사채업자가 아니라 사기 피해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여성은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입니다. 최근 명품계를 조직해 여러 사람을 끌어들이고 거액을 챙긴 뒤 잠적했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여기가 자기 집이라며 사람들을 초대해 재력을 과시하고 피해자들을 끌어모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리자 옆에 서 있던 남편이 얼른 부축해 소파로 데려가 앉혀줬죠.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새 출발에 대한 기대로 들떠있던 마음이 낯선 사람들의 방문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소파에 앉은 제가 조금 안정을 찾는 것 같아 보이자 남편은 고개를 돌려 경찰이 내민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화들짝 놀라며 소리쳤죠. 여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이 장모님이라는 거야? 우리 도우미 아주머니가? 그런 남편의 물음에도 저는 아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그저 방금 들은 경찰의 말만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어요. 헌데 그 순간 경찰 한 명의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명품계 용의자 검거했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신병 확보. 지금 이송 중입니다. 그 무전을 들은 경찰이 고개를 들고 저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용의자 검거됐다네요. 두 분은 참고인으로 몇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이 여성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부터 만남의 정확한 경위와 혹시 다른 피해액은 없는지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네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일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도우미로 일하던 분이 제게 친모라고 밝히며 다가온 것, 갯돈 사연과 부모님 성함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제가 손을 다쳤을 때 사용했던 피 묻은 휴지로 몰래 친자 확인 검사까지 했다는 사실을 전부 말했죠. 경찰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무언가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 서류 혹시 지금 갖고 계십니까? 네, 아마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제가 가지고 와서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었거든요. 나중에 저희 쪽에서 감정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10중 8구 위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위조라뇨? 그럴 리가... 분명히 저희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엄마 성함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강미경, 결혼한 적은 있지만 아이는 낳은 적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서 협조를 요청해서 집주인분들과의 관계를 알아봤는데 절대 모녀지간은 아닌 걸로 확인됐어요. 그럼 어떻게 제 사정이랑 우리 부모님 성함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건 조사를 통해 나중에 밝혀지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아끼더군요. 몇 시간 뒤 저와 남편은 경찰서로 가서 정식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환하게 느껴지는 좁은 조사실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입술을 깨물며 초조하게 앉아 있었어요. 옆에서 남편이 조용히 어깨에 손을 올려 다독여줬지만 여전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잠시 후 문이 열리며 낯익은 얼굴이 형사와 함께 안으로 들어섰어요. 해외로 도주하려다가 붙잡힌 그 여자였습니다. 수갑을 찬 손으로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어 들어오는 상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고 말았어요. 정말 우리 엄마가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람들한테 사기치고 도망치려고 하신 거냐고요? 왜 저한테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북받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두서없이 소리만 질러댔어요. 하지만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 절 외면했습니다. 전 그 태도에 더 화가 나서 목소리를 높였죠. 대답을 해보세요. 왜 저한테 이런 거짓말 하신 거냐고요? 담당 형사가 저를 진정시키며 잠시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여자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 밖으로 끌려나갔고 그 뒷모습을 지켜보는 제 가슴은 한없이 무너져 내렸죠. 며칠 후 저와 남편은 담당 형사로부터 사건의 전모를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미경이 어떻게 그간의 집안 사정을 알고 은영씨까지 알아봤는지 궁금하셨죠? 사실 그 여자가 30여 년 전 은영씨 어머니를 상대로 갯돈 사기를 쳤던 바로 그 계주였습니다. 그러니 당시 자기가 벌린 일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었어요. 뭐라고요? 그 사람이 진짜 우리 엄마한테 사기쳤던 그 여자라고요?
맞습니다. 처음 은영 씨가 시댁에 인사 갔을 때 어머니가 안 계신다는 것과 이름, 나이,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꼭 닮은 얼굴을 보고 혹시나 했던 모양이더군요. 근데 시어머니와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며 예전에 살던 동네나 아버지 직업에 관해서 하는 말을 몰래 듣고 확신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은영 씨가 어쩌면 친엄마가 살아계실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자기가 은영 씨의 친엄마인 척하기로 범행을 계획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진짜 확인 서류까지 위조해서 접근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 사람이 해달라는 건 다 해줬어요. 어떤 걸 요구하던가요? 집을 좀 옮기고 싶다고 해서 5천만 원을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신혼집 정리를 도와준다고 해서 비밀번호를 알려줬고요. 그거 외엔 딱히 기억나는 게 없는데... 바로 그 점을 이용한 겁니다. 솔직히 은영 씨를 이용해서 한 번에 큰 돈을 빼돌려 보려고 했는데 그 5천만 원이 한계라고 판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시댁이나 남편분한테 손을 벌리게 하려다가 꼬리를 밟히게 될까봐 겁이 났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은영 씨의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며 부자 행세라는 데 이용한 거예요. 그럼 저희가 신혼여행 간 사이에... 저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를 마주 보더군요. 경찰이 그런 저희 두 사람을 향해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맞습니다. 두 분이 열흘간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집에 사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명품계를 조직한 겁니다. 사돈이 부유한 집안이라고 떠벌리면서 신뢰도 얻었고요.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을 보여주며 딸 시댁의 재력도 과시했죠. 그렇게 돈을 챙긴 뒤로 해외로 도주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걸 전부 계획해서 저한테 접근했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자기 때문에 집을 나갔다는 걸 알면서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엔 은영 씨한테 빌붙어서 시댁 재산까지 어떻게 좀 뜯어내 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꼬리가 길면 밟힐 거라는 불안감이 커졌겠죠. 저는 도무지 그 모든 일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에 저한테 전화까지 한 거예요? 그냥 조용히 도망가면 될 텐데... 본인 입으로는 별다른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기엔 마지막까지 은영 씨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시간을 벌려던 의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진짜 피해자들을 사채업자로 만들고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헷갈리게 만들어 은영 씨와 피해자들이 우왕좌왕하는 틈에 도망치려 한 거죠. 그 말을 듣는 내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간 침몰아 믿었던 사람의 정체가 다름 아닌 저희 엄마를 궁지에 몰고 제가 엄마 없이 자라게 만든 장본인이었다는 사실 앞에서 그저 넋을 놓을 수밖에 없었죠.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그 딸인 저한테까지...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기가 막힌다는 말로는 한참 부족한 기분이었어요. 제가 친엄마로 알고 그동안 회사 생활을 하며 모아온 큰 돈을 망설임 없이 내줬던 사람이 엄마가 아닌 원수였다는 사실이 저를 견딜 수 없을 만큼 참담하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저는 몇 차례 더 경찰서를 오가며 조사에 협조해야 했어요. 강미경이라는 여자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담당 형사가 기운 없이 경찰서를 찾은 저에게 그나마 좋은 소식이 있다고 슬쩍 귀뜸해준 얘기가 있어요. 다행히 피해자들이 빠르게 움직여 도주를 막았고 은영 씨가 신고에 협조해 주신 덕에 피해액도 상당 부분 환수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피해 금액과 은영 씨의 돈도 거의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겨우 안심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그 돈을 돌려받는다고 제 가슴에 남은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힘들게 직장 생활하며 모은 돈을 그런 사기꾼한테 다 뜯긴다면 억울해서 속이 문드러질 것 같았는데 그나마 다행이었죠. 모든 사건이 일단락되고 난 후 저는 남편 앞에 앉아 진지하게 그동안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숨김없이 털어놓으며 사과했어요.
자기야, 미안해. 처음부터 다 말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이런 일을 당했어. 가뜩이나 늘 엄마에 대한 허전함이 있었는데 친자 확인 서류까지 보고 나니까 정말 그 사람이 엄마라고 너무 쉽게 믿게 됐어. 이번 일로 자기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나도 잘 알아.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남편은 가만히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어? 이건 당신 잘못 아니야.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 이용당한 게 얼마나 억울하고 무서웠을지 생각하면 내가 더 미안해. 내가 좀 더 믿음직한 남편이었다면 그 여자가 아무리 비밀로 하자고 했어도 나한테 전부 말할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더 노력해서 듬직한 남편이 되도록 노력할 테니까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나한테 바로 말해줘. 알았지?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또 한 번 쏟았습니다. 시부모님께도 결국 자초지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걱정과 달리 어머님은 오히려 저를 더 애틋하게 여기시는 눈치였어요. 네가 엄마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그랬겠니? 그런 나쁜 사람을 만난 건 네 잘못 아니야. 우리 집에서 몇 달이나 일했는데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몰랐잖니? 작정하고 속이려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 다행히 전부 잘 마무리됐다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론 정말 우리를 친부모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도록 해. 우리도 좀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마. 그 따뜻한 말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무슨 복으로 그런 시부모님을 만났을까 싶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재판이 진행됐고 강미경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저는 법정문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부모 자식이 뭐라고 내가 그렇게 핏줄에 집착했을까? 나한테는 든든한 남편과 바다 같은 마음의 시부모님이 계시는데. 그런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여전히 남편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설렘으로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얼마 전에는 남편이 제 배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레 이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여보, 요즘 생각해봤는데 우리 진짜 장모님 한번 찾아볼까?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이 낳을 때 친정엄마가 옆에 계시면 그렇게 든든하다던데.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고마운데 나 이젠 정말 괜찮아. 예전엔 얼굴도 모르는 엄마를 원망하고 그리워도 하면서 늘 허전함을 느꼈는데 전에 그 일 겪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정리되더라고. 이제는 나를 찾지도 않는 사람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그 고마움에 감사하며 살고 싶어. 당신이랑 이제 태어날 우리 아기랑 나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어머님, 아버님, 이 정도면 난 충분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남편은 그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끌어안아 줬습니다. 그래,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나도 존중할게. 대신 앞으로는 절대 혼자 비밀 같은 거 만들지 마. 응, 약속할게. 저는 남편의 품에 안긴 채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아이의 태동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친모를 원망하고 또 그리워하며 살아온 지난 세월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 자리를 채워줄 사람들이 제 곁에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저는 오랜 세월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내려놓고 지금 제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기로 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이런 저와 가족들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길 부탁드리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부끄러운 사연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